태종 이방원 하면 뭐 왕자일환이라든가 정몽주를 격살시킨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런 모습들은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분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럼 뭐가 있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태종이 오늘날의 서울이라는 도시가 확실하게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가 태종이 진행하고 실천했던 대표적인 도시계획이 바로 성계천 건설입니다. 지형구조상 원래 개천 흘러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태종 때 처음 조성되었던 인공하천입니다. 거기다가 태종은 경복궁이 아닌 또 다른 궁궐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창덕궁입니다. 한양이라는 도읍을 통해서 왕이 주도하는 조선 왕조를 건설하겠다, 그런 모습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래서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태종의 흔적들을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없지만, 태종이 아니었다면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 되지 않을 뻔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94년에 한양천도가 단행이 되었지만 두 번째 왕 정종은 한양을 수도로 적합하지가 않다, 개경으로 환도를 했고, 그렇게 태종이 즉위한 후에도 한동안은 개경이 수도였다. 1405년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하기까지 6년 가까이 개경이 조선의 수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정말 이제 변별력이 있는 시험 같은 문제 나오면 1394년 한양천도가 단행된 후 한양은 계속 조선의 수도가 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확하게 하면 X예요. 한번 개경으로 갔다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다시 한번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요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럼 왜 한양으로 다시 수도를 옮길까요? 개경으로 도읍을 옮기는 그 후에도 2차 왕자일환이라든가 조사인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도 계속 일어나고, 또 여기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태종이 아버지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양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태조 이성계거든요. 그때는 정도전과 같은 핵심 참모들도 반대할 때도 강력하게 화까지 내면서 한양천도를 단행했던 아버지, 좀 마음도 없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경은 고려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조에는 역시 한양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양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변수는 생겨요. 뭐냐면,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태종의 가장 핵심 참모가 하룬이라는 인물인데요. 하룬이 관상을 상당히 잘 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하룬이 민재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이방원의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 사이가 진짜 큰일 할 사람이다, 좀 나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되면서 하룬이 태종의 핵심 참모가 되는, 이때는 하룬의 파워가 되게 커요. 태조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었다면 태종에게 하룬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하룬은 한양으로 천도보다는 무학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무학은 지금의 안산입니다. 인왕산 옆에 우리 안산이 있고, 지금의 신촌 쪽, 그 바로 뒤편에 안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게, 이때도 조선왕들도 점치는 거 좋아요. 점치자 이러는 거예요. 이때 경합이 한양,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는 거예요. 무학을 주산으로 하는 지금의 신촌 일대. 3번이 개경 그대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후보로 올랐는데, 개성은 이흉 1길. 3번 던졌는데 2번은 중하고 1번은 길하다. 한양은 2길 1흉. 2개가 길하고 하나는 흉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양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참 이것도 보면
동전 잘못 던져가지고 개경으로 되면 어쩔 뻔해서 이러지만 이때 이미 태종의 결심은 한양 제천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태종의 의도대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태종이 또 싫은 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경복궁 누가 지었죠? 조성하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 정도전이 지었잖아요. 이 정도전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도와 동시에 새로운 궁궐을 짓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 그게 바로 지금의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은 동서로 긴 궁궐이고 경복궁은 남북으로 긴 궁궐이에요. 창덕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후원 영역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실의 휴식 공간도 많고 이 배치가 남북 배치보다는 동서로 이렇게 배치된 그런 곳이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태종 때 처음으로 조성된 이 창덕궁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가장 조선의 왕이 많이 머물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에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이 중건할 때까지 복원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 창덕궁, 창경궁은 복원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창덕궁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많이 담겨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들 중에 가장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궁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인정을 받아서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일한 조선의 궁궐. 그리고 이제 창덕궁 안에 가시면 요 진선문에 태종 때 신문고를 달아놓았다 그래요. 신문고 아시죠?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북을 쳐서 알리는. 그런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신문고 실제로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반면에 치려고 갔다가 잡혀간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태종은 경복궁도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마음에 안 든 게 정도전이 중심이 돼가 경복궁을 처음 설계했을 때 이 규모는 755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왕의 거처치고는 좀 작지 않아? 왜? 우리가 보면 일반 사대부들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99칸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한 7, 8배밖에. 그러면 이게 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아요? 정도전은 유교 국가의 이념에 입각해서 왕이 먼저 검수하고 절약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상당히 규모가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경복궁에 딱 와보니까 제일 불만스러운 게 왕이 신하들 불러 모아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경회로. 왕과 신하가 경사스러울 경 만날 해. 경사스럽게 만나는 누각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경회로 연못과 딱 연회 베풀기, 잔치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신하들 불러가지고 훈시도 하고 뭐 연회도 하고. 경회루를 태종이나 이런 왕들은 잘 합리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곳을 가장 정말 난장판으로 만든 왕 누굴까요? 바로 이 연산군 때 맨날 이곳에 그 전국의 기생들 모아가지고 막 파티하고 이러다 보니 그 당시에 이 발탁된 기생을 칭하는 명칭이 흥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를 조롱해서 흥청들 데리고 노니까 나라가 망하겠더라. 흥청, 망청. 그리고 요 루라는 명칭은 보통 2층 건물을 루라 그래요. 그래서 경회루. 우리 남원에 가면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났다라는 광활루. 또 우리 진주에 가면 촉성루. 이런 것들은 다 2층 건물을 뜻한다. 혹시라도 이제까지 중국집을 알았던 사람들은 좀 교정을 하시고요. 루라는 명칭. 경복궁 말고도 태종은 어떤 게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을 했냐 하면 바로 비만 오면 홍수가 심하다라는 거죠. 한양이 수도로 결정된 데는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북악산. 조선시대는 주로 백악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곳 산을 둘러싼 한양 도성 18km를 조성을 해서 도시 방어와 백성을 관리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비만 오면 이게 이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요 남산에 막혀가지고 바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쪽에서 동쪽을 관통하는 그런 개천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조성한 게 바로 청계천이고, 요 태종이 처음 청계천 조성할 때 실록 기록을 보면 열계 시내천, 개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청계천이라는 이름은 일제강점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름이고요. 청계천 조성 사업은 바로 이 한양이라는 도시 구조에 눈을 뜬 태종의 안목과 실천 의지고, 바로 이 서울이 이제 점차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태종이 한양으로 제천도항과 더불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에서 조선시대는 정부 부처가 6조 체제라 그래가지고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6조의 판서들이 지금으로 보면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의정부 서사제라 해서 삼정승들이 합의하는, 요즘으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게 최고 의사결정을 하게 했다면 6조의 판서들이 나한테 직접 보고해. 이렇게 해서 왕이 바로 다이렉트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또 이런 왕권이 강화되려면 백성들을 확실하게 파괴해야 된다. 호패법을 처음 실시해요. 호패는 그 당시에 16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차고 다니는 이런, 요즘으로 치면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관리, 그리고 이 신분이 천한 노비까지 남성들은 모두 이 호패를 차고 다녔는데, 이 흥미로운 것은 신분마다 재료도 달라서 2품 이상은 상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5품 이상은 황양목, 일반 서민들은 잡목으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는 자신의 이름이라든가 주소를 쓰게 했는데, 일반 서민들은 얼굴색과 수염까지 이 디테일하게 적은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혹시라도 범죄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지금 같으면 사진 대조하듯이,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얼굴색, 수염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재를 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태종이 후계자 정비 시스템도 처음으로 만들어 나가요. 앞으로 왕이 될 왕세자가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서연이라고 해요. 왕이 신하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경연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서연 제도를 첫 번째 해당자는 양녕대군이 되는데, 그 양녕대군이 왕세자 교육을 착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왕권이 안정되려면 태종의 입장에서는 외척이 권력에 참여하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태종은 처가를 되게 견제를 합니다. 바로 이 원경왕후 민씨, 영민씨 집안인데, 어떻게 보면 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였는데, 특히나 이 원경왕후 민씨는 태종이 왕자의 란을 일으킬 때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왜? 대표적인 게 정도전이 주도해가지고 사병을 혁파해가 무기를 전체적으로 다 반납하라 할 때 이 무기를 사실은 민씨 집안에 숨겨놓았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본인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요.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원경왕후 민씨하고 상당히 사이도 좋지 않고, 이 처가 세력이 상당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를 해나가요. 이때 이 원경왕후 민씨 집안이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을 때 바로 이 민씨 집안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훗날 왕이 될 세자하고 이 민씨 집안, 즉 외척하고 이게 상당한 영향력 같은 걸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거기다가 자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적극적으로 싸워준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이들 외척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양녕대군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태종이 세자에게 선의의 뜻을 밝혀, 내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제 양녕을 왕으로 삼겠다.
근데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에도 여러 왕들이 선입파동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아니죠 옵니다. 아직 전하 건강하시고 이럴 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기 싫으면 방패 시죠 이래버리면 바로 그냥 처형당하거나 유배가거나 이러죠. 이런데 이게 뒤에 민시 영재들을 타겟으로 삼을 때, 선의의 뜻을 밝힐 때 표정이 밝았다. 이게 결과적으로 불경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좀 황당하지 않나요? 우리도 보면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냥 끄떡끄떡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불경이다, 불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냈다가 나중에는 자진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보면 우리 역사에서 보면 외척이 발화하면 상당히 왕권이 불안해져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려시대 이장염의 난이라든가 이런 사건도 일어났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 반면교사로 삼았을 거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왕비와의 갈등도 한 몫을 했다. 그래서 이 왕비와의 갈등이 또 한 몫을 하니 처남들도 정말 요즘 표현하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형제들의 발언 같은 거를 고변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무휴, 민무회까지 유배 보냈다가 자진시키는, 그야말로 원경하고 민씨 집안은 완전히 그냥 거의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태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 외척은 이 왕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훗날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으면서 바로 이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이었던 시문을 처형한 것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악역 담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욕은 내가 얻어먹어도 그래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누구든지 이거는 감수해야 될 일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가장 내가 이런 악역을 담당한 만큼 나의 후계자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 결과적으로 태종은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령을 폐위시켜버리고 세 번째 아들 충령을 후계자로 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태종이라는 왕은 태조와의 갈등 속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만큼 상당히 부담도 컸을 거예요. 나의 책임이 정말 엄청나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요. 일단 왕권을 안정시켜야 이 나라의 기틀이 정비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도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궁궐, 창덕궁을 조성하고 또 청계천 공사를 통해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떻게 보면 원형을 만든 왕이 태종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권력 있는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외척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제거하고, 이 시점에서는 나의 후계자는 능력 있는 인물이 해야 된다. 장자상속이라는 원칙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태종이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령으로 후계자를 물려주는 이 상황은 우리 역사 속 최고의 또 선택 장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